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조심하세요. 2차 폭등이 시작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쇼킹 부동산은 경제 위기 이후에 한국의 과열을 조심하라 말씀드렸어요. 중간재 수출 산업 중심의 한국에서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위기가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업들이 투자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서 공급도 같이 감소하겠죠. 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커다란 위기 이후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각국의 부양책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경기가 과열을 받는데 중간재 수출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과열이 일어난다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2010년에 무려 성장률이 6.1%로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게 됩니다. 자,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도 같이 급등해요. 왜? 위기 상황에서 투자를 안 했다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원자재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과열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인 과열의 근본 원인 간단합니다.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와 사상 최저 수준의 실질금리, 기준금리보다 더 문제되는 게 바로 이 낮은 실질금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은행 예금 신뢰 붕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거죠. 자, 수요 공급 모두 여기에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야, 이거 수요자들이 이자 부담이 적어서 주택을 많이 사겠지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의 공급에도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팔지 않고 갖고 있는다는 부분이에요. 왜? 현금 자체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팔고 싶어도요. 내가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은행에서 예금금리를 0.7%밖에 안 주네. 야, 그러면은 나는 현금을 받지 않고 자산을 움켜쥐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금 가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예금금리가 감소하면서 요구불 예금, 당장으로 자산으로 옮겨갈 예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 과열뿐만 아니라 증시 그리고 코인 시장 과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자, 그럼 2010년, 2011년처럼 금리가 5차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 기준금리 0.5%고 5차례 올라가면 1.75% 2018년 말 기준금리가 됩니다. 먼저 예금금리가 0.7에서 한 2% 초반까지 올라가겠죠.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도 작년 8월 최저점 2.5%에서 3% 후반까지 가게 될 겁니다. 신용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이 올라갑니다. 금리 기준금리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중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2010년 금리 인상보다 훨씬 큰 충격이 올 것이다.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발생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자, 2015년 예금금리가 2.3%면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2.3%까지 예금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자산의 투자를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 전에 예금금리에 비해서 확연하게 낮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2015년에 예금금리가 2.3%에서 불만이라고 자산 투자 안 하고 부동산 투자했는데 자, 당장 내후년에 예금금리가 2.3%가 되면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정말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면서 자, 그동안에 집을 팔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금에 맡기기 위해서 주택을 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예금금리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더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차주들의 부담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럼 2010년에 금리 올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 직전에 음마파트 얼마인가 봤더니 한 10억 5천만 원 전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 올리고 나서 1년 뒤에 9억 정도까지 조정이 되고요. 그로부터 6개월 뒤에 8억 2천까지 떨어집니다. 한 2억 정도 조정받았죠. 문제는 2억 하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아파트 시세는요 2007년에서 2008년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꾸준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완만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맞닥뜨린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서울 지역의 정비구역과 신도시 입주로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거품이 일정 부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음아파트가 13억 8천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수준까지 조정됐을 때 금리 인상이 시작됐냐? 10억까지 조정되면서 한 꽤 많이 조정받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질까 했는데 금리 인하로 추가 급락이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거품의 조정이 전혀 없이 금리 인상 시기를 맞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 계속해서 최고가를 찍고 있고요.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세가 굉장히 높아요. 24억 8천만 원까지 음아파트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이것을 산다 안 산다? 점점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가격 꼭대기에 대한 경계감에 거래가 급감했는데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시기를 맞닥뜨렸다는 거죠. 또한 2010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대출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2010년에 왜 그나마 충격이 덜했냐?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어요. 66.6%였습니다. 주요 선진국가보다 오히려 낮은 비율을 유지했었는데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5손가락에 들 정도로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북유럽 국가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주요 국가 중 탑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를 맞는다. 2010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 온다는 겁니다. 특히 대출의 70%는 변동금리라는 거예요. 변동금리 비율도 많고요. 단기 금리에 연관되는 대출 상품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용대출인데요. 이 신용대출이 2020년 1월에 109조 규모였거든요.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근데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42조,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난 신용대출이요, 금리 인상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게 되거든요. 기준금리 올라가는 만큼 수직적으로 올라가요. 주택담보대출은 그래도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편인데 신용대출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죠. 자, 이게 5대 은행만 142조예요.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그리고 외국계 은행 감안하고요. 이 금융권까지 감안하면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갔다? 증시나 부동산, 코인 시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강화된 DSR 규제와 맞물리면서 신용대출자의 연쇄 위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방안이 나왔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 주택 마련하는 사람들 올 7월부터 무조건 적용되는데 솔직히 이건 신규 차주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재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SR 만기가 그동안에 10년 단위로 나눴다가 7년, 5년 단위로 낮아지면서 DSR 한도가 더욱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면에 금리 인상으로 이자는 올라가잖아요. 이자는 올라가면서 한도는 감소하네. 한마디로 상환 압력이 커지는데 내가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을 처분하면서 이 상환을 이어나간다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증가한다. 투자 수요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매물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작년 8월 바닥으로 시중금리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주택담보대출은 2.39까지 떨어졌고요. 신용대출금리는 2.86이었습니다. 자, 1등급, 2등급 고신용자 같은 경우는 2% 초반까지 나왔어요. 거의 주택담보대출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어요. 신용대출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0.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왜 올라갔냐? 물론 장기채 금리 변화에 일부 영향을 받긴 했지만요. 지금은 이제 규제 당국이나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우대 금리를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실제 단기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 인상은요, 이거보다 훨씬 충격적으로 대출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이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 들어요. 야,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미쳤다고 5번이나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실제 이런 주장도 꽤 있습니다. 하느니 채무자의 이자 상환 능력도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워낙 비주기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차주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부터 봐야 돼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간단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저물가가 나서다 보니까 지금 뭐 인플레 파이터니 뭐 증시를 떠받드는 구세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고물가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더라. 결국에는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물가 상황이 계속 심각해질 겁니다. 벌써 이번 달에 2.3% 나왔죠. 다음 달 시장 전망치 2.7%예요. 그럼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기존에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이 전망치만 보고 스탠스를 바꾸지 않았던 중앙은행들도 바꿀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게다가 장기 물가 전망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원자재 2차 급등이 시작됐습니다. 자, 옥수수 가격이요. 4월 달부터 급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작년 11월까지 원자재 가격이 1차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소강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밀 가격도 비슷해요. 작년 말에 좀 급등세가 나타나고 좀 소강 상태, 조정이 나타나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급등세로 전환이 됐어요. 자, 식량 원자재만 그럴까요? 금속 원자재 똑같습니다. 구리 가격, 철광상 모두 다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저희가 원자재 가격을 전망할 때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건설 수요, 두 번째는 주요 국가의 인프라 투자 계획. 지금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 계획이 나와맞고 조만간 EU에서도 발표할 겁니다. 그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은 원자재 수요를 자극시키고 그것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시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자재하고요, 중간재 공급 부족 상황을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물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물가는 결국에 기준금리, 그리고 기준금리는 아파트 시장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인플레는 자산으로의 현금 가치를 복원시킨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인플레가 과연 소비재 가격을 급등시켜서 현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는요, 소비재가 아닌 자산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금리 상승은 자산으로서의 돈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고, 아파트 매매, 전세 시세 하락을 유도한다는 부분이죠. 왜? 아파트 매매나 전세는 돈을 주고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없다. 매매, 전세 시세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런 금리 인상 속도가 급격할수록 더욱더 위험해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났던 이유 별거 아니에요. 소비자 물가 급등에 따른 지속적인 금리 인상, 이 하나로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최근 원자재 2차 급등에 대해서 우려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물가 급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조정,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